조선사에서 아뢰니 조영도가 경상도를 다녀와 보고하기를 한산도에 겪은 한 명에게 하루에 주는 음식이 쌀은 5홉이고 물은 7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번 배에 오르면 교체되어 돌아갈 수가 없어 병이 들면 물에 빠뜨리고 굶주리며 허덕이면 산속에 버려두어 한산도 전체가 귀신이 사는 곳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 물과 같은 것이 없는데 그마저도 호불호 따져 나누어주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조영도가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산도에는 마실 수 있는 샘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것을 길어오기가 쉽지 않아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늘 보충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몸을 씻거나 옷을 빨지 못해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이까지 가득해 그로써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와 같으면 군사들이 적개심에 불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수군의 병사들이 남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도원수와 통제사에게 명하소서. 한 홉은 약 180ml로 종이컵 한 잔 분량인데요. 한산도는 섬의 특성상 당시 생활에 필요한 물을 풍족하게 얻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산도 군영에 내려왔던 조영도가 무언가 불만을 품었는지 사실이 아닌 예의를 만들어 조정에 이순신을 무고한 것인데요. 그로써 불편해 있던 몸 상태에 선조로부터 질책 섞인 교소를 받았던 이순신은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의 놀라움을 적습니다. 불편한 몸이 쾌차하지 않으니 갑갑하고 걱정스럽다. 저녁에 도원수의 군관이 임금의 교서를 가져왔다. 조영도가 장계를 올려 수군 1인에게 매일 쌀은 5호, 물은 7홉씩만 지급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것은 내가 수군들을 모두 굶겨 죽이고 있다는 것인데 천지간에 어찌 이런 거짓을 말한다는 것인가?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탐선이 들어와 전하기를 어머니가 이질에 걸리셨다 하니 그 걱정에 눈물이 흐른다. 이때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후 원균 대신 세류의 경상 우수사가 된 배설이 잡혀가고 조방장 권준을 그 후임으로 삼았으며 충청수사 성거인은 낯선 해상 생활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맙니다. 남해현령 기호군을 참수해 효시하라는 명을 내렸다가 다시 그 직을 이어가게 하는 등 전선에 임한 장수들의 운명은 그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선조와 조정 신료의 말 한마디에 가벼운 파리 목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적습니다. 잠시 비가 내렸다. 홀로 수루에 기대어 지금의 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게 되니 위태하기만 보이는 그 형상이 바로 아침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게만 보인다. 나라의 운명을 바로할 들보가 없고 나라의 기틀을 세울 기둥이 없으니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 될는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여 몸을 한 곳에 있게 할 수 없었다. 이순신은 청어를 팔아 군량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이원익이 도채찰사가 된 후로는 간혹 서로 만나 이모저모를 같이 살피며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해나갑니다. 한산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순신의 생활은 큰 변화 없이 견내령을 중심으로 출몰하는 왜적을 감시하면서 조선수군의 기강과 군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가는데요. 선조와 조정 신료간의 움직임에 신경 두지 않고 말없이 자신 직책 수행에만 몰두해갑니다. 뚜렷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간간히 풍신수길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휴전 상태와 같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인들은 상업활동을 이유로 별다른 간섭 없이 남쪽 지방을 떠돌았으며 강화를 명목으로 시간을 끌면서 조선 땅을 얻어내고자 하는 왜적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조짐은 더욱 확실성이 있게 나타나가게 됩니다. 이순신이 수집해드리는 왜적의 움직임 중에는 구축해 놓았던 진지를 버리고 모두 일본으로 철수했다는 흔적을 알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해안의 바닷물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일본이 조선을 상대로 벌이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5년여에 걸치는 장기간의 해상 생활로 바다의 수군은 물론 이순신 또한 풍토병을 앓기도 했으며 속을 달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번번이 이순신을 힘들게 합니다.
1596년 5월 13일 부산에서 알려오기를 외정 가등청정이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철수했고 각 진의 왜군도 앞으로 철군에 갈 것이라고 한다. 부산의 외정만은 명나라 사신과 함께 가기 위해 그대로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 부사의 보고도 같아 순천 부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각 지로 전파하도록 했다. 당시의 분위기가 전쟁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한산했어도 전장에 임해 있는 이순신은 전선을 만드는 등 변함없기만 했는데요. 다음날 이순신은 수평선 너머에 보이는 대마도를 보기 위해 한산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얼마 후 이순신은 최처사 이온익의 통문을 받고 명나라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가 타고 갈 배 3척과 격군, 양식 등을 준비해 부산으로 보냅니다. 고된 노젓는 일을 피해 달아나는 격군이 끊이지 않아 그 도망한 군사를 잡아와 목베어 휴시하게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엄중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인에게 곤장을 친 맏아들 회를 따로 불러 세워놓고 그런 행동을 삼갈 것을 타이르기도 하는 이순신이었는데 전쟁 중에 장수인이 진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는 아들들을 보내 가지 못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가을의 색깔이 물들어가면서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던 날, 도최철사 이온익과 함께 전라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 공무로 한산도를 떠나는 이순신은 마음에 그리던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게 노를 젓게 하여 늦은 밤이 되어갈 때 집에 도착합니다. 이순신은 바쁘게 걸음을 옮겨 어머니 앞에 다가서는데요. 마음을 재촉하여 밤이 깊어질 때 어머니를 마주했다. 흰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일어나시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니 몇 날을 더 지내가실지 눈물을 감추고 어머니 옆에 앉아 밤이 새도록 마음을 위로해드렸다. 밤을 지나고 이순신은 바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 진지를 수발해드리니 어머니께서 즐거워하시는 눈빛이 가득해 보였다. 이즈음 옹규는 충청 병사에서 전라 병사가 되어 다시 이순신이 있는 지척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는데요. 최철사와 함께 전라 지역 여러 곳을 돌아보다 옹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이순신은 적습니다. 전라 병사와 만나 밤이 되도록 이야기했다. 옹균의 고약한 행동은 말하지 않겠다. 각 고을의 수령등을 만나 전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민심을 듣고 난 이순신은 한산도로 복귀하기 전에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하심을 축원하기 위한 잔치를 차려드리고자 여수 본영을 찾게 됩니다. 10월 3일 새벽에 고읍내로가 가족과 더불어 어머니를 모시고 본영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그 옆에 있게 되니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이후 8일간 어머니를 가까이 모셔두고 틈틈이 공무를 처리해 가게 되는데요. 하늘이 이 시간만은 허락한 것일까요? 10월 9일 공문을 작성해 보내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내일이면 한산도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니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감추지 않으셨다. 이날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 이순신은 다음날 낮이 되어 한산도로 복귀하면서 어머니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번의 만남이 어머니 살아생전에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인데요. 이날 이후 이순신은 해가 바뀌어 1597년 2월 26일 경성으로 압송되어 옥에 갇힌 후 다시 그 옥문을 나설 때까지 일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어머니를 뵙고 오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을 겪고 난 후에는 한동안 몸앓이를 하면서 일기를 기록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이순신이 어머니를 하직하고 한산도로 복귀하여 얼마 지나가지 않은 때 윤근수가 아래입니다. 윤근수는 전 최철사 윤두수의 동생이고 옹균과는 일가 친척입니다. 외적이 방자하게 다시 침범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망설임 없이 퍼뜨리면서 우리나라를 자루 속의 물건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고하더라도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미 패하기만 했던 군사로 지켜야 할 것인데 어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감히 그럴 것을 대비해 몇 가지 대책을 아뢰오니 전하께서는 이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전에 옹균을 다시 경상 우수사가 되게 하여 수군을 지휘하게 함으로써 적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준비하자고 청하였으나 옹균의 현 직책인 병마졸도사의 자리를 대신할 장소가 없음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은 육지 전투는 강하지만 수준은 약합니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적들의 기세를 크게 꺾은 것은 수군뿐이었고 육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듣기에 외적은 우리 수군을 특히 두려워하여 피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육지의 군사는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한다고 합니다. 외란이 시작되고 해전에서 공을 세운 장수 중에서는 원균이 가장 으뜸인데 제일 우직하고 고다 자신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죽음까지 피하지 않았으니 그가 세운 공적은 크게 드러났습니다. 또 원균은 해전에 익히 능해 적을 발견하면 곧바로 전진해 나아가 승리만 하고 패한 일이 없었기에 장수와 군사들은 그를 믿어 두려워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군이 아닌 기병과 보병을 지휘하니 병사가 수사보다 그 지위가 높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는 원균의 장점은 버려둔 채 그 재주를 쓰지 않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하물며 이제 외적이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에는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매 우리는 바다 가운데서 적을 맞아 경멸할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만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늦어져 적이 상륙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병과 보병이 비록 수만이 되더라도 적의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인진년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이 무태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1위 계책이라고 한다면 수군의 장수로는 의당이 여러 번 승전한 자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균이 수군을 지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이 호남으로 진출하게 돼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비록 원균이 한 도의 기병과 보병을 거느린 대장이라 하더라도 해전에서와 같이 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니 원균을 다시 수사로 삼아 그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균과 이순신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통제사인 이순신의 지휘를 원균이 들어야 할 것인데 원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두 장수 간의 불화가 생겨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사라는 직책은 일시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혹은 그대로 둘 수도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통제사 직명의 위계를 낮출 수도 있고 원균의 직책을 경상도 통제사라고 하여 이순신과 그 지위를 갖게 할 수도 있으니 그 방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균과 이순신의 작업이 본래 같았기 때문에 이는 문제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또 시는 일전에 한산도의 수군을 속히 거제도의 장문포로 옮기게 할 것을 아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적의 공격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 되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모든 수군을 거제로 옮겨 바닷길을 끊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적이 출현했을 때 우리 수군의 장수 중에 전투를 피하고 변명하는 자가 생긴다면 군법대로 군율을 엄중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원하건대 이순신에게 속히 나아가도록 엄히 명하시어 다른 핑계를 삼지 못하도록 하소서. 당파가 서해인인 연두수와 윤구수는 남인인 영의정 유성룡과는 정치적 배척 관계에 있었는데 두 형제는 선조가 의주로 피신할 때 그 뒤를 따른 10수명 채 안되는 신하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모두의 은은을 거쳐야 하는 국가 대사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임금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제대로 한번 흔들려 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다 사정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친발은 세치혀로 말아버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짧은 세치혀로 이미 모든 외적을 멸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한산도는 그 지형이 함선을 드러나지 않게 정박하기 적합하고 위치 또한 사방의 외적을 감시하기 용이해 이순신이 직접 군용으로 선택한 곳인데요. 격군을 포함해 1만도 헤아리기 어려운 조선 수군이면 모든 외적을 바다에 수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세치혀를 날리면서 외적과의 전쟁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헛된 논리를 주장하면서 만국의 전초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많았었는데요. 그랬던 사람들은 전선에 임해 있는 장수와 군사들을 지원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음에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짧은 혀대로라면 모든 승리가 가능한 것처럼 전선의 장수와 군사를 혼란에 빠뜨려 결국에는 패전의 지름길로 몰아버리는 몰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전란 초에 원균은 외적의 규모에 겁을 집어먹고 거느리던 병선을 모두 소실하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기만 했는데요. 그랬던 원균을 마치 승리의 화신인 것처럼
거짓을 일삼았음에도 윤근수의 말에 선조가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써 아뢰기까지 하니 매우 장하고 기쁘다.